자, 안녕하세요. 스태티스틱스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 통계적 추론 방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추정이란 공부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가설 검정, 즉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라고 불리우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보는 그 통계학의 지도고요. 자, 지난 시간에까지 우리가 이제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얘기, 자, 포인트 에스티메이션과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을 했고, 자, 오늘은 이 하이퍼세시스 테스트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이퍼서시스 테스트, 즉 가설 검정이라는 공부를 하게 되면 가설 검정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가설 검정의 개별적인 방법들을 본다기보다 오늘은 이 가설 검정의 원리가 무엇이냐, 원리만 알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우리가 치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은 결국은 이제 5 steps, 5가지 단계를 거치면 가설 검정이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뒤에는 이제 PPT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먼저 그냥 말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다 끝내고 이해가 되고 나서요, 그 PPT 자료를 그냥 한번 훑어보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이 모집단 안에 있는 평균값 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자, 뮤가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이 뮤가 관심이 있으니까 뮤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먼저 기본 가정을요. 먼저 이 모집단에 대한 시그마 스퀘어는 알려져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는 이 시그마 스퀘어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자,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거냐? 기존에 우리가 뭐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인터벌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그 뮤가 궁금해서 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샘플 뽑아서 이것을 이제 추론을 하는 과정이었죠. 그때 이제 추정,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샘플을 이렇게 바로 뽑아가지고 X바 계산해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라요. 자, 이번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야, 뮤는 32.7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누군가의 주장, 즉 특히나 이게 등식이 이루어져 있는 이 주장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영어로는 null hypothesis, null hypothesis. 우리나라 말로 이것을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귀무가설. 자,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각자 따라 소리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null hypothesis. 우리나라 말로 자, 다 같이 귀무가설. 자, 나중에 뒤에 PPT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공간의 제약을 생각해서 자, 지우도록 하죠. 자, 그래서 null hypothesis가 있으면 자, 이 말이 맞든지 아니면 이 말의 반대급부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뮤가 32.7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를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귀무가설을 우리가 H sub 0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대되는 것을 H sub 1. 이 H sub 1을 뭐라 부르느냐? 영어로는 alternative hypothesis. 우리나라 말로는 대립 가설.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alternative가 어떤 대안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alternative hypothesis가 대립 가설이다. 자, 가장 기본적인 요 가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 주장이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뭐가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요만큼 이제 샘플을 뽑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샘플 뽑아서 이제 뮤가 궁금하니까 이제 X바라는 걸 계산하겠죠. X바. 자, 그러면 이 X바를 계산하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뭘 배웠냐면, 자, 만약에 H0가 true라면, 즉 H sub 0가 true라면, 즉 뮤가 32.7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냐면 그냥 x 바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 오버 루트 n 이것은 이제 z라 부르고 이것이 표준 정규 분포 따른다. 이거 공부했었죠. 자, 근데 이때 x 바가 이제 모집단에서 나온 거고요. 모집단의 평균 뮤를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이 뮤가 32.7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 32.7이라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저렇게 위에 적을 수가 있겠죠. 단 조건 언제? H0가 사실일 때 뮤 자리에다가 32.7이라 적으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이런 분수식은 결국은 상수예요. x바는 뽑아서 계산했으니까 내 손에 다 있죠. 숫자입니다. 이거 숫자. 자, 이것도 숫자. 시그마 스퀘어가 알려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미 알려져 있는 숫자. 내가 여기 샘플 n을 내가 뽑았으니까 n도 알려져 있으니까 숫자.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z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숫자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샘플을 뽑았을 때의 z값과 내일 뽑았을 때 z, 그저께 뽑았을 때 z는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z가 랜덤 베리어블이어서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continuous probability distribution이니까 그림부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제가 그냥 여기 z를 그릴게요. 여러분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 z가 여기가 0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언제라고요? h sub 0 is true일 때, 그러면 이 z가 이러한 평균이 0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실시간 이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샘플을 뽑아가지고 z를 계산했는데, z가 만약에 진짜 이 H0가 사실이라면 Z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H sub 0가 true일 때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진짜 이 말이 사실이었다면 내가 오늘 갖고 있는 Z 값은 아마 여기나 뭐 이런데, 왜냐하면 이 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저런 데 찍힐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내가 Z가 오늘 여기 찍혔다. 그러면 물론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죠. 요 높이라는 요 높이가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좀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할 겁니다. 혹시 여기 아닌 거 아니야? 진짜 이게 H 서브 0가 사실이라면 뭐 한 이런 동네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동네에 나타났으니까 혹시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기 찍히면 H 서브 0가 사실이라고 의심하겠냐, 아니면 그냥 H 서브 0가 진짜 true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니라 그래요. 이건 좀 의심할 것 같다. no라고 하면 의심한다를 no라고 한번 표현해 보죠.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yes라 그래요. 의심 안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이것도 그냥 좀 높아 보이니까 yes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no라고 그런데. 이걸 계속 해 나가면 아마 그 사람은 어디선가 마음에 경계선이 있겠죠. 이렇게. 즉, 저 점선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 H 서브 0가 사실이라고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의심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반대쪽에 있는 여기에 떨어져도 이거 H 서브 0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의심을 하겠죠. 예. 자, 그래서 요러한 요 그림을 제가 미리 이제 그린 게 있으니까 자, 그대로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요.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건데, 자, 각자 마음속에 여기 빨간색 점선이라고 하는 요런 경계선이 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요 경계선에 해당하는 요 지점을 뭐라 부르냐? 우리가 이제부터 크리티컬 밸류라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임계값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값.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크리티컬 밸류를 딱 정하고 나서 우리가 샘플 뽑아가지고 Z 값이 요 왼쪽에 있는 이 분수 값이 계산이 되면 이거를 여기 떨어지면 H 서브 0를 받아들이겠다. 여기 이런 데 떨어지면 H 서브를 의심해 보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이런 데 떨어지면 혹은 이런 데 떨어지면 이제부터 우리가 reject H sub 0. 자, 이게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reject란 말이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H sub 0라고 하는 그 주장을 내가 기각하겠다. 그럼 요 동네에 있으면요. do not reject H sub 0. 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기각하고 여기 있어도 기각한다. 자, 다시 말하면 저 크리티컬 밸류를 중심으로요. 요 동네에 있든지 요 동네에 있든지, 즉 요 동네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 동네. 저 동네를 우리가 기각역이라 부릅니다. 자, 영어로 다 같이 rejection reason.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니까 기각역이에요. 자, 기각을 하는 영역이란 뜻이지. 자, 그래서 저 기각역에 떨어지면 우리가 기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의사결정은 make a decision은 H0를 기각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런 데 떨어지면 뭐 이런 데 점이 찍혔다. 그러면 do not reject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가설 검증한 거예요. 지금 가설 검증한 건데, 자, 요런 기각력이나 요런 기각력만 정해지면 이제 의사결정은 끝난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학생들마다, 즉 사람들마다 이 빨간색 경계 지점, 즉 크리티컬 밸류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여기가 의사결정 경계라 그러고, 누군가는 기각력을 설정할 때 여기하고 여기를 해야겠다고 할 거고, 누군가는 여기하고 여기를 해야 한다고 할 거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전 세계인이 다 합의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인이 합의한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 이슈가 남아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까지 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Z란 축인데요. 요 경계선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경계선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얘기를 하려면요. 자, 왼쪽 밑에 타입 1, 타입 2 에러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그러니까 에러니까 오류죠, 오류. 즉 가설 검증을 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한다든지. 자, 그때 쓰는 용어가 이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인데 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고요. 자, 이쪽은 팩트고 이쪽은 디시전입니다. 이쪽은 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러고, 이 디시전은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해보죠. 신이 알고 있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H0가 true이든지 H0 is not true.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H0를 reject 하거나 do not reject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H sub 0가 true예요. 그때 내가 H0를 do not reject 하면은 뭐 잘한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오케이인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H0가 not true인데 내가 그것을 reject 하면 이것도 잘한 거예요. 사실 아니어서 내가 reject 했으니까. 자, 이것은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두 개예요. 만약에 H sub 0가 true인데 내가 reject를 해버리면 일종의 에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도 에러겠죠. 근데 이 두 가지 에러가 같은 이름의 에러지만 내용이 완전 달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것을 이제부터 타입 1 에러라고 부르고요. 저 왼쪽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을 이제 타입 2 에러라고 부를 겁니다. 타입 1 에러를 우리나라 말로 제1종 오류, 제1종 오류라고 불러요. 자, 얘를, 그럼 얘는 뭐라 부르냐? 제2종 오류, 우리나라 말로는.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라고 한다라까지 지금 이제 이게 보시면, 자, 이제 구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일종의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의사결정을 우리가 에러를 좀 되도록 안 일으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에러가 나지 않게끔 하려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만들 때
타입 1 에러가 일어나는 확률과 타입 2 에러가 일어나는 확률을 되도록이면 작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률 값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입 1 에러가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가 이제부터 알파라고 부를 거고요. 타입 2 에러가 일어나는 확률을 베타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 통계학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알파를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 알파를 영어로는, 자, 다 같이 따라 읽으세요. significance level. significance level.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significance level이, 이 이름이 아주 중요하고요. 자, 영어로 significance란 말, 이거는 영어로 이제 significant라는 형용사형이 있는데, significant란 말을 언제 쓰냐면, 야, 너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다. 너 공부하더니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다 그러면 야, 너 뭐 the improvement of your English skill is very significant. 뭐 이렇게 영어로 말한단 말이죠. 즉, 너 영어 실력의 향상이 정말 significant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significant하다라는 말의 뜻은 야, 정말 좀 특별하다, 눈여겨볼 만하다, 의미심장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의미가 있다, 그냥 허투루 볼 게 아니라 정말 의미를 둘 만하고 의미가 있는 어떤 현상이다, 이런 말을 쓸 때 이 significant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통계학자들이 뭐라 불렀냐, 의미가 있다, 유의, 그 다음 레벨은 수준 해서, 자, 다 같이 따라 읽으세요. 유의 수준. 이 알파 값을 우리가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가 저 알파 값을 크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지 않아요. 즉, 유의 수준을 크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지가 않고 유의 수준을 작게 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요 그림 그렸던 거기 있죠. 자, 거기서 자, 유의 수준부터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자, significance level, 유의 수준. 그게 뭐라고요? 타입 1 에러를 일으킬 확률, 알파입니다. 즉, 타입 1 에러를 일으킬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 그래. 타입 1 에러는 어떤 에러죠? 사실은 귀무가설이 true인데 그것을 리젝트 하는 것이 타입 1 에러입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고요. 자, 그럼 오른쪽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제가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서 이 빨간색 색깔이 칠해져 있죠. 크리티컬 밸류 바깥쪽에 있는 부분인데, 색깔을 저렇게 칠해 놓으면 저 빨간색 색깔의 의미는 뭡니까? 자, 이런 색깔, 그 다음 요 오른쪽에도 빨간색 색깔이 있죠. 이 의미가 뭐냐고, 의미. 이것은 일종의 확률이죠. 일종의 확률. 왜냐하면 이 PDF 그래프 아래쪽이 면적이니까 이것은 확률입니다. 자, 근데 어떤 확률입니까, 이게 원래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H0 is true일 때의 그래프예요. true일 때 그래프인데 요 영역하고 요 왼쪽 요 영역은 이게 지금 rejection region이죠. 자, rejection region이란 말이야. rejection region에 우리가 우리가 요 Z 값이 똑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H0를 기각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그 말을 생각하고 이 빨간색의 의미는 사실은 귀무가설이 true인데, 즉 H0가 true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기각하는 영역에 내 Z값이 들어갈 확률이죠. 다시, 귀무가설이 사실, 즉 H0가 true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H0를 reject할 확률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타입 1 에러가 일어날 확률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저 빨간색이. 자, 그러면 그 말 뜻이 이해가 된다면 아까 타입 1 에러 뭐로 나타난다 그랬지? 알파로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알파가 빨간색인데 이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는 얼마겠어요? 2분의 알파. 여기는 얼마겠어요? 자, 2분의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인이 합의한 저 빨간색 점선, 저 크리티컬 밸류를 정하는 기준이 결정 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제 합의가 하는 거야. 전 세계인이 합의를 하는 거죠. 자, 어떤 이슈가 있는데, 자,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유의 수준을 얼마로 하자라고 같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자, 유의 수준 이 알파 값을 얼마로 하자. 즉 알파를 0.1로 한다. 그러면 2분의 알파는 0.05죠. 그러니까 요 오른쪽 빨간색 값이 0, 이게 0.05가 되고 여기가 0.05가 되도록 하는 경계선을 정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 경계선 우리가 뭐라 적지? 2분의 z 2분의 알파라고, 여기는 z의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저 z의 2분의 알파 값은 표준 정규분포나 뭐 r이나 뭐 하여튼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저 z 값이 정해진 겁니다. 이 z 2분의 즉 크리티컬 밸류 값이 정해지는 거야. 그게 정해지면 리젝션 리전이 명확히 정해진 거죠. 리젝션 리전이. 이게 정해지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reject H0 하든지 do not reject H0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유의 수준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파가 얼마에서 의사결정을 했다. 주로 알파 0.05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적어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얘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했죠. 자, 그러면 가설 검정은 제가 5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 5가지 단계가 뭐냐? 자, 1번 가설의 세팅입니다. 즉 하이퍼시스를 세팅한다고요. 그래서 이 뮤가 궁금했으니까 자, 뮤를 아까는 어떤 숫자로 했는데 좀 더 일반화 시켜 적으면 그냥 어떤 숫자를 뮤 서브 0라고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뮤가 뮤 서브 0다,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겠죠. 규모가설, 대립가설.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significance 레벨을 이제 정해야 돼. 그래서 알파를 정하는데 주로 이 알파는 자, 아까 이 알파가 되도록이면 작게 사람들이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알파를 작은 값을 대표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0.01 100% 중에 1%란 얘기죠. 그 다음 0.05, 0.1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디다가 가설 검정의 결과를 공표할 때는 저 알파를 이 셋 중에 하나로 해요.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셋 중에 하나로 한다.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알파를 뭐 0.04, 뭐 0.002 뭐 이렇게 해도 돼요.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으니까 주로 이 셋 중에 하나를 한다. 관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스텝은 뭐냐? 아까 봤던 이 수학식을 찾는 이 수학식을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것을 우리가 자, 다 같이 테스트 스태티스틱. 우리나라 말로 테스트가 이제 검정이거든요. 검정 통계량이 되는 거지. 스태티스틱이 통계량이라고 했으니까. 자, 검정 통계량을 정한다. 그럼 검정 통계량을 정하면 그놈의 확률 분포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가설 검정의 어떤 그 가설이 있는데 가설마다 저 적절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이미 사람들이 이미 연구를 해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저 같은 이제 학자는 이제 대학 교수들은 새로운 가설이 주어졌을 때 저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의 확률 분포는 무엇이냐, 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사용하는 입장이니까 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의 확률 분포를 이용하게 된다. 자,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확률 분포가 저 테스트 스태티스틱의 확률 분포가 그려졌으니까 아까 오른쪽 그림처럼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크리티컬 밸류 G 서브 2분의 알파, G 서브 마이너스 2분의 알파를 찾아요. 이건 어떻게 찾느냐? 아까 2번 스텝에서 알파 정했으니까 이 2분의 알파를 값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값을 알고 있으면 요 밑에 크리티컬 밸류를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찾으면 그 얘기는 결국 4번 스텝이 rejection region을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rejection region을 결정했다. 오케이. 자, 근데 밑에 제가 뭘 적어놨죠? P value. 우리나라 말로 유의 확률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같은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가설 검정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설 검정을 해도 되는데 일단 좀 이따가 이 파란색 P value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rejection region이 일단 정해졌다는 사실이야, 일단. 그죠? 그게 정해지면 5번 make decision 해야 됩니다.
자, make decision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reject 아니면 do not reject H0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공식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 알파 값을 나는 무엇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게 뭐 0.05가 되든지 0.01이 되든지 0.1이라고 이게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 쳐놓은 요 박스의 형태로 표현하면 의사결정 끝난 겁니다. 자, 이것이 가설 검증의 5 스텝이에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가설의 세팅, hypothesis 세팅. 2번 두 번째가 뭐라고요? significance 레벨 알파를 정하는 것. 세 번째 스텝은 적절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고르는 것. 그리고 그놈의 확률 분포를 이제 무엇인지 이제 깨닫는 것. 네 번째 스텝은 그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알파를 집어넣으면 리젝션 리전이 결정난다. 그래서 리젝션 리전을 정한다. 5번 스텝.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 계산한 이 Z. 예, 전 슬라이드를 하다가 그냥 PPT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아까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 자, 의사결정의 룰은 정해졌고요. 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은 요렇게, 자, 리젝션 리전까지 정해졌으면, 우리가 계산한 테스트 스태티스틱 샘플을, 여기서 샘플을 이렇게 뽑으면, X바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 Z값이 계산되죠. 자, 그것이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해? Do not reject H0. 리젝션 리전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이런 데 뚝 떨어지면 여기 그러면 리젝션 리전 안에 들어갔으니까 리젝트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의사결정의 룰이 결정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p-value, 자, rejection region이라는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 그랬어요. 자, 이 p-value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놈이 여기 찍혔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reject H0 해야 돼요? do not reject H0 해야 돼요? do not reject H0 하면 되겠죠? rejection region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는 결론이, 자, 5번 스텝 결론이 do not reject H0 at 뭐 알파는 뭐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게 의사결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나, 자, 지금 보세요. 이 그림에서 제가 지금 색깔칠하는 영역을 한번 봅시다. 제가 만약에 요렇게 제가 요렇게 지금 빗금 긋고 있죠. 요 영역을 딱 보니까 이 영역은 2분의 알파보다 크죠. 그죠? 제가 방금 빗금 친 부분이 2분의 알파보다 크다라는 얘기나 이 점이 크리티컬 밸류보다 안쪽에 찍혔다는 얘기나, 즉 리젝션 리전 안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빗금 친 부분은, 제가 방금 여기 빗금 친 이 부분하고 2분의 알파하고 이쪽이 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do not reject H0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2분의 알파랑 막 비교하고 하니까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만약에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자, 여기 찍힌다.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하고, 여기 찍히면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이니까 요쪽에서 요쪽 해가지고 요 면적까지 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요쪽 요 면적하고 저 반대쪽 요 면적을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 부를 거냐? p-value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p-value가 알파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돼? 크면 do not reject H0 하면 되고요. p-value가 알파보다 작으면 reject H0 하면 되겠죠. p-value가 알파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디 찍혔다는 얘기야 지금. 나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만약에 p-value가 알파보다 작다. 그 말은 나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툭 찍혔다. 그러면 p-value가 알파보다 작겠죠. 혹은 뭐 이런 데 요런 곳에 툭 찍혔다. 그래도 알파보다 작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나, 즉 p-value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나 rejection region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드린 그 얘기를 요 오른쪽 그림으로 그려놨는데요. 저 p 밸류를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파란색으로. 만약에 p 밸류가 저 파란색 영역의 값이다. 저 파란색 영역의 면적이 p 밸류다라면 리젝트 해야 돼요. do not reject 해야 돼요. 그래요. reject h0 해야겠네요. h0를 기각해야겠다.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몇몇 사람은 질문이 들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왜 내가 두 개나 다 알아야 됩니까? 하나만 나는 그냥 귀찮으니까 리젝션 리즌만 그냥 알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P-밸류 둘 다 알아야 되고요.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는 이 리젝션 리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P-밸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왜 P-밸류가 사용하기에 더 편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더 선호해요. P-밸류를. 왜 그러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알파를 0.05로 해달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하면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G 서브 2분의 알파를 계산을 해야 돼. 그죠? G 서브 2분의 알파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하고 테스트 스태티스틱 있는 알파하고 이게 크냐 뭐 오른쪽이 크냐 이거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알파가 정해지면 첫 번째 우리가 이 크리티컬 밸류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Z는 어차피 또 샘플 뽑아서 계산해야 되고 두 가지를 계산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해보니까 뭐 어떻다라고 판단이 났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좀 있다가 누가 와가지고 Z 알파를 0.1로 해달래. 0.1.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이 알파를 0.1로 가질 때에 즉 Z 오브 0.1을 즉 다시 말하면 Z 오브 알파 Z 오브 2분의 알파를 또 계산해야 되지. 또 계산하고 또 다시 비교해 봐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누군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막 이걸로 해달라고 왔다. 그러면 또 Z 2분의 알파 계산해가지고 이게 크냐 저게 크냐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자꾸 뭐 일이 생기는데 P 밸류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자 이거 다 필요 없고 자 P 밸류는 보세요. 자 1번 스텝 가설 설정 2번 스텝 알파 설정 3번 스텝 자 1번 스텝은 하이파서시스 세팅하는 거고요. 2번은 알파 3번은 테스트 스태티스틱 계산하는 거죠.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하면 그 다음에 4번으로 P 밸류를 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여기 뚝 찍혔다. 그러면 이 파란색 면적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P 밸류를 계산했어요. 자, 만약에 P 밸류가 0.048이 나왔어. 만약에. 자, 그러면 알파를 0.043에서 해달라는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미 P 밸류가 0.48이라는 걸 알아. 이때는 리젝트 해야 돼요. do not reject 해야 돼요. 둘 중에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자,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저 그림을 떠올리세요. 이 알파는 빨간 색깔 칠해 놓은 면적이고요. P 밸류는 파란색 색깔 칠해 놓은 건 면적이에요. 지금 이게 오른쪽이 크죠? 그러면 답은 do not rejec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누가 좀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나는 알파를 0.05에서 해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파는 빨간색 면적, P 밸류는 파란색 면적. 이번에는 알파가 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reject H0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주로 하지 뭐 이런 경우 거의 없지만 수학적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누가 알파를 0.047에 해달라 그래. 알파 0.047에. 이거는 그냥 또 둘 중에 크게 비교하면 되는 거죠. 누가 커? 이게 크네? 그럼 P 밸류 크니까 do not reject H0. 즉 얼마나 편합니까? 즉 그 말은 우리가 이 알파를 모르고 있어도 그냥 P 밸류만 계산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알파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p-밸류만 알면 알파를 뭐로 하건 간에 우리가 알아서 누가 알파를 뭐로 해달라고 요청하건 간에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p-밸류를 더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R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설 검증을 할 텐데 여러분은 늘 가설 검증을 하고 나서 이 p-밸류만 찾아서 아마 헤매게 될 거예요. p-밸류가 뭐냐? 그러면 판단이 되는 거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이해를 잘 해왔다면 여러분 스스로 또 어떤 질문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왜 타입 1 에러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자, 이 말이 probability type 1 에러가 이게 알파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 그래프 그려놓고 여기하고 합쳐서 알파가 되는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이렇게 정해지니까 이 크리티컬 밸류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타입 1 에러도 있고 타입 2 에러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이제 알파고 이게 베타예요. 우리는 둘 다 작으면 좋겠어. 둘 다 작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이 알파만 지금 언급하고 의사결정하는 룰을 얘기했었죠. 자, 우리는 왜 베타는 고려하지 않을까요? 왜 알파만 고려할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왜 알파만 고려하고 베타는 고려하지 않느냐? 자, 그 얘기는 자, 우리가 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설 검증의 첫 번째 스텝이 뮤가 뮤 제로다. 대립 가설은 그렇지 않다. 그래 놓고 2번 스텝 알파 정한 다음에 3번 스텝 테스트 스태티스틱 구한 다음에 4번 스텝에서 이제 이렇게 h sub 0 is true일 때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의사결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알파라는 값은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파를 딱 정하면 여기가 하고 여기하고 이게 이제 알파 값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샘플 구해가지고 여기 탁 끼었을 때 이거는 크리티컬 밸류 안쪽이니까 이거는 do not reject구나 해서 이제 5번 의사결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내가 점을 이렇게 찍으면 do not reject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결정을 내리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 지금 제가 곡선해 놓은 PDF, 이 PDF를 알아야 돼. 즉 H0가 true일 때의 확률 분포를 알아야지만 지금 이런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립 가설이 즉 H0가 사실일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베타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 베타의 얘기는 다시 말하면 타입 2 에러라는 게 reject H0 근데 주어진 조건은 뭐냐? H0 is not do not reject죠. do not reject H0 when H0 is true일 때 아니요. not true일 때 즉 규모 가설이 사실이 아닐 때 우리가 그것을 기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타입 2 에러거든요. 즉 전제 조건이 뭐냐면 H0가 true가 아닐 때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H0가 true냐 아니냐 할 때 이 H0를 보면 이 H0 뮤는 뮤0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관습, 사람들의 믿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무가설로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있는 거야.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H0 is true일 때 이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닐 때의 그래프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이 이 사실일 때의 그래프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의 PDF만 우리가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가설 검정을 낼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타입1L을 근거로 의사결정 내리는가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제 막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자, 우리는 왜 타입1 에러를 가질 확률을 더 작게 설정하지 않는가? 타입1 에러를 가질 확률이라는 게 바로 probability 타입 1 에러니까요. 이게 이제 알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알파를 주로 어떤 걸 사용한다 그랬냐면 0.01, 0.05, 0.1 이 셋 중에 하나 사용한다 그랬죠. 이 세 개의 숫자는 어떤 숫자라 그랬냐면 알파가 좀 작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숫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입1 에러를 좀 덜 작게 가지고 싶어서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작게끔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 교수님, 알파가 작은 게 좋으면 우리가 의사결정 룰을 만들 때 0.000001 이렇게 하지 왜 제일 작은 걸 0.01로 합니까? 훨씬 더 작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우리의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이제 Z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즉 H0 is true일 때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여기가 0이었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를 딱 정해놓고 그죠? 의사결정의 그 경계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했던 이유가 요 동네가 이제 알파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요 동네가 2분의 알파라고 생각하고 요 동네 떨어지면 reject H0 자 짧게 쓰겠습니다. 요 동네도 reject H0 자 reject H0 요 동네 떨어지면 do not reject H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까지는 스토리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알파를 0.00001 아주 작게 했다. 즉 알파 값이 작아지면 이 경계선이 어떻게 될까요? 이 경계선이 알파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경계선이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야지 알파가 작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알파가 커지면은 이제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얘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럼 물어봅시다. 만약에 내가 신인데 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H0가 true가 아니야. 즉 H0가 true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뮤는 뮤0였지 않습니까? 근데 H0가 true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뮤가 뮤0가 아니고 뮤1이라는 또 다른 어떤 숫자다. 그럴 때의 PDF를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모르지만 신은 알고 있겠죠. 만약에 이렇다고 쳐보자. 이렇게 한번 쳐보자. 내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점선처럼 생겼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빗금 치는 이 영역은 이게 뜻이 뭘까요? 제가 가로로 줄친 이 영역. 가로로 줄친 저 영역은 해석을 해보면 H0 is not true일 때의 그래프죠. 다시 말해서 뮤가 뮤 sub 1일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로로 해놓은 요 영역의 면적은 다름이 아니라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뭐라고요? H0 is not true. 뮤는 뮤1이니까. 그런데 나의 의사결정은 do not reject H0 한 거야. 받아들여 버린 거야. reject를 안 했다. 기각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닌데 내가 그걸 받아들여 버렸지. 그럴 확률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베타가 되는 거예요. 즉 타입 2 에러. 타입 2 에러가 일어날 확률이죠. probability
type 2 error. 사실은 우리는 type 2 error가 작아지길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알파를 이렇게 왼쪽에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알파를 0.0000001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요 크리티컬 밸류, 즉 의사결정의 경계선이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알파는 작아질 거예요. 자, 그럼 베타는 어떻게 될까? 베타의 면적은 더 넓어지겠죠. 즉 알파가 커지면 베타는 작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렇다고 베타 커지면 안 되는데 그럼 베타를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사결정의 경계선을 베타가 작아지게끔 이 안쪽으로 끌어당겨야겠지. 이렇게 끌어당겨. 그럼 베타는 잘못했는데 제가 아까는 알파가 작아졌는데 베타가 커지는 경우고 제가 이게 경계선을 안쪽으로 모으면 베타는 작아져요. 근데 알파는 어떻게 돼? 커져. 자, 알파와 베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알파와 베타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죠.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상황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즉 바로 알파와 베타 간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해. 자, 그래서 함부로 알파를 0.00001이 되도록 아주 작게끔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파가 작다는 얘기는 분명히 베타가 크다는 얘기거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알파를 적당히 하고 베타가 좀 작아지면 좋은데 사실 이 상황은 베타가 아주 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파가 0.01일 때 베타가 얼마나 될지 아예 모르니까 이거 좀 크면 어떻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알파도 작아지게끔 하고 싶고 베타도 작아지게끔 하고 싶은데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알파가 작은 숫자들 중에 하나 0.01, 0.05, 0.1로 한다는 얘기는 베타가 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 답은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했던 그 얘기예요. 베타를 계산을 할 수가 없어. 베타는 알파가 작아지면 베타가 커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만 하는 거지 베타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베타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베타는 왜 계산할 수 없어? H0가 true가 아닐 때, 즉 위에서 제가 이 점선으로 그었던 PDF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점선의 그래프가 여긴지 아니면 여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베타를 아예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가설 검정에 사용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파만 이용해서 가설 검정을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신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얘기 다 했어요. 사실 가설 검정 여기서 이제 강의를 끝내도 되는데 요즘 PPT 정리된 게 있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면서 가설 검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의 개요, 가설 검정의 원리, 통계적 가설 검정이란 해놓고 여기 뭐 이렇게 말로 적어놓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하나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때 설명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가설 검정을 위한 기본 개념.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귀무가설 null hypothesis H0로 표현한다.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H1으로 표현한다 얘기했고요. 우리가 내리는 최종 의사결정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reject H0 하든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do not reject H0라고 한다. 자, 요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한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의 유형 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앞에서 판사하면서 했던 얘기는 이제 요 경우예요. 요 경우. 자, 우리는 이제 뮤를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H0가 뮤는 뮤0다. 대립가설은 뮤는 뮤0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좀 더 일반화시키면 뭐 그냥 세타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 스퀘어가 뭐 36이다. 시그마 스퀘어는 36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우가 어떻다 저떻다. 로우가 뭐 0.5라고 할 수 있다. 뭐 혹은 뭐 0이라고 할 수 있다. 0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투 테일 테스트라고 불러요.
two-tail test.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니까 두 개의 꼬리 검정이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양쪽 꼬리 검정 혹은 양측 검정이란 말을 좀 더 자주 쓰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단측 검정이라고 해서 이거 one tail test입니다. 영어로는 one tail test. 테일이 꼬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뮤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게 뮤가 뭐 100보다 크다를 만약에 내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은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작거나 같다인데 사실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나 이것을 같다라고 테스트하는 거나 그 프로시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립가설의 방향을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만 같지 않다, 오른쪽에서 봤던 같지 않다가 아니고 한쪽으로만 할 수가 있다. 이거 H1에다가 뭐 뮤를 뭐 100보다 작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이게 왜 이게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나 그냥 작다라고 H0를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나 100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나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거나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나 왜 같으냐.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요, 그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에서 그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측 검정에서 예를 들어서 뮤가 뭐 100이다라고 하고 대립가설이 뮤가 100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거는 양측 검정이죠. 이 양측 검정과 뮤는 예를 들어서 10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게 작거나 같다. 요렇게 그러니까 항상 반대급부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단측 검정을 하나 뮤를 그냥 100이네요. 자, 100이라고 놓고 대립가설을 그냥 이렇게 적으나 이게 완전히 이 두 개가 같은 프로시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5가지 스텝을 제가 가져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각 스텝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하이퍼시스 테스트에서 가설 설정할 때 저는 이제 양측 검정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귀무가설을 뭘 잡느냐. 이 귀무가설은 사람들의 관습 혹은 기존의 믿음, 그 다음에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론, 뭐 이런 것들을 귀무가설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대립가설이 혹시 이거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가설 설정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귀무가설은 기존의 관습, 믿음, 이론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의 PDF 즉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PDF 이 생긴 모양, 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 생긴 모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여기 이제 대립가설이 양측이 아니고 단측 검정이 되어도 귀무가설에는 이퀘이션 하나만 넣어도 된다고 했죠.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3번 스텝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스텝에서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를 어떤 0.01, 0.05, 0.1 셋 중에 하나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제 3번 스텝 한번 봅시다. 3번 스텝에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기본 전제가 뭐냐면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x바 빼기 여기에 이제 뮤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뮤 대신에 뮤 제로라고 하는 무언가를 집어 넣어서 지금 이 확률 분포가 결정나요. 넣어야지만 이 z가 어떤 숫자로 딱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확률 분포라는 걸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뮤 자리에 지금 뮤 제로를 집어 넣었다는 얘기는 뮤에 이퀘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즉 뮤가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이거를
같다라고 놓고 여기를 대립가설을 같다라고 놓고 이걸 뭐 크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이 안에 집어넣을 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테스트 스태티스틱에서 넣을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뮤 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으려면 무조건 귀무가설 H0가 true일 때, 즉 귀무가설의 이퀘이션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값을 하나를 딱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이 뮤가 뭐 크거나 같다 뮤 제로를 하건 같다 뮤 제로를 하건 항상 여기에는 뮤 제로라는 그 값 자체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이런 귀무가설을 만드나 밑에 있는 귀무가설을 만드나 다 같은 내용인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다음 4번 스텝에 아까 우리가 p 밸류를 더 선호한다는 건 얘기했고요. 자, 5번 스텝에 항상 리젝트냐 두나 리젝트냐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뭐 H0를 뭐 accept 받아들인다라든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H0 이렇게 쓰면 안 돼. 항상 리젝트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1번에서 막 뭐라 그랬냐면 이 귀무가설을 뭘로 한다고요? 사람들의 믿음, 관습, 이론. 즉 기존에 있던 이론이 있고 내가 이번에 혹시 이렇지 않느냐라고 나의 주장. 이거는 이제 나의 주장이 사실은 되는 겁니다. 가설 검증을 하는 나의 주장은 대립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충분한 증거가 있다. 충분한 증거라는 얘기는 나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푹 찍힌다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 찍힌다.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 기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기존의 믿음, 관습, 이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은 기존의 믿음, 관습을 특별한 확신이 없으면 기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을 할 수 없다. 아니면 이번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기각을 한다. 이렇게만 얘기해야지. 아, 나는 이번에 뭐 확실하게 뭐 나의 주장이 맞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자, 요것이 자 제가 지금 1번에서 5번 스텝까지 어떤 부연 설명을 좀 했는데요. 아까 앞전 슬라이드에서 귀무가설에 이게 부등식과 등식이 같이 있으나 등식만 있으나 프로시저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모든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3번 스텝에 있던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이죠. 이게 3번 스텝에 있던 건데요. 테스트 스태티스틱 말씀드렸고 이제 4번 스텝에서 가설 검증을 하려면 리젝션 리전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유의 확률 즉 p 밸류를 계산해서 하든지 이 둘은 항상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이런 얘기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리젝션 리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한 거 다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리젝션 리전을 정한다는 얘기는 크리티컬 밸류. 리젝션 리전을 정한다는 얘기는 이 크리티컬 밸류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가 2분의 알파라고 한다면 g 서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g 서브 2분의 알파라는 것을 찾아서 요 영역이 리젝션 리전이 된다. 자,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리젝션 리전을 그러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데 또 주관적인 판단으로 뭐 세상에 공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자, 그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테스트 에러 이게 이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어서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요. 이 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하고 똑같죠. H0 is true, H0 is not true. 그 다음에 이건 rejection, reject H0, do not reject H0 이렇게 있을 때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가 있다. 그 다음 타입 1 에러가 일어날 확률을 알파라고 표현하고 타입 2 에러가 일어날 확률을 베타라고 표현한다. 다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그 타입 1 에러하고 타입 2 에러를 동시에 최소로 할 수 있는 기각력은 찾지 못하고 즉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그랬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 그 말씀 드렸고 우리가 타입 1 에러를 즉 알파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가설 검증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이게 우리가 가설 검증을 정할 때 이 알파 값을 0.01, 0.05, 0.1 이 셋 중에 하나로 한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양측 검증일 때 가설이 세팅이 이렇게 됐을 때와 단측 검증, 즉 한쪽이 대립 가설에서 한쪽이 크다라고 했을 때 기각력이 양측 검증에서는 기각력이 양쪽에 즉 요 영역이 2분의 알파가 되는 양쪽이 되는 거고요. 단측 검증을 하면 만약에 대립 가설이 작다라고 하면 이 작은 쪽에만 기각력이 있는 거고요. 크다라고 하면 큰 쪽에만 기각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역을 찾는 거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과 같은 곳에 우리가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을 찾을 때는 아까는 양측 검증할 때는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인데 단측 검증을 할 때는 그냥 알파로만 이렇게 찾아도 된다. 자, 이런 걸 눈여겨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p-value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p-value 이것도 양측 검증일 때, 단측 검증일 때 크다, 작다가 있을 때 이제 p-value는 나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하나 계산해. 이게 지금 여기 세타 제로의 햇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되는데요. 테스트 스태티스틱 이 바깥쪽에 나간 영역하고 요 영역을 두 개 합치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그렸던 그 p-value가 되고 단측 검증이다. 그럼 나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여기 찍혔다. 그러면 작은 쪽에 있는 요 영역이 우리의 p-value. 이 오른쪽에는 p-value가 없습니다. 크다 그러면은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여기 찍혔을 때 요 영역이 바로 이제 p-value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눈여겨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p-value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p-value를 판단한 활용의 기준은 p-value가 유의수준 알파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걸 외우려고 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양측 검증이면 아까 우리 Z인 경우를 했으니까 여기가 2분의 알파고 여기가 2분의 알파인데 p-value가 알파보다 작다. 그 얘기는 우리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어디 찍혔다? 이 정도 찍혔다는 얘기야.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그럼 이게 이제 p-value 요 양쪽이 요렇게 돼 가지고 이게 이제 p-value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떠올리시면 p-value가 알파보다 작다 이 상황이죠. 작으면 기각해야죠. 왜냐하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이 점이 기각력에 찍혔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인데 기각력에 찍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설 검증의 원리 그 5가지 5 스텝스를 제가 쫙 설명을 했고요. 사실은 가설 검증의 종류는 아주 많은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설 검증이 그 5가지 스텝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가설 검증의 여러 가지 어떤 종류들, 즉 가설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이제 다양한 가설들에 대해서 과연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사람들이 뭘 사용하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린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